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공식 폴란드 선언. 2. 인도네시아의 극심한 고통. 3. KF-21의 새로운 히스토리 페이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우리 기술로 만든 국산 전투기 KF-21이 우아하게 하늘을 찌를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방사청이 공격 능력 시험 비행에 잇따라 성공한 KF-21의 개발 일정을 앞당겨 내년에 양산 계약을 맺겠다는 계획을 밝힌 건데요.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앞서 3월 공대공 미티어 미사일 장착과 분리 시험을 성공한 데 이어 시제 3호기의 기총 발사도 문제없이 진행됐습니다. 이렇듯 전투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을 통과한 KF-21은 첫 야간 비행도 성공하면서 비행권 위장에 적합한 색을 찾는 도장까지 세부적인 부분마저 순조로운데요. 그리고 내친 김에 방사청은 하반기에 진행하려던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이번 달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대로 진행된다면 내년쯤이면 KF-21 양산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가 드디어 KF-21 공동 개발국인 인리를 밀어내겠다고 폭탄 선언하면서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양산 일정이 막 나온 KF-21 사업에도 참여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며 그야말로 폭탄을 던졌는데요. 폴란드가 이렇게 크게 한 방 내지를 수 있었던 건 한국 방산업계가 보여주고 있는 미친 생산 속도와 납기 능력에 감탄했기 때문으로 이대로 간다면 KF-21 사업에서 인리의 퇴출이 KF-21 개발 과정만 보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의 전투기 생산 능력만큼은 미국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 특유의 미친 속도를 바탕으로 한 엄청난 효율성은 KF-21이 지나온 행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한국이 이번에 전투기를 처음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겁니다. 그간 KF-21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속 돌파, 이살 레이더 비행 테스트, 무장 분리 시험 등 일련의 과정을 순조롭게 완수하며 조기 양산도 넘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미국조차 하지 못했던 전투기 개발 사례에서 이례적인 행보로 실제로 과거 유럽 국가들이 공동 개발에 나섰던 유럽파이터 타이쿤조차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 허점을 드러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엄청난 속도의 생산과 더불어 기술 완성도를 자랑하는 한국의 전투기 생산 능력은 세계에서 군용기를 가장 많이 운용하고 있는 미국과 견주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폴캐스트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전투기 생산 능력은 평균 150대로 한국과 비교하면 2.5배 많지만 미국의 로키드 마틴, 보잉, 노스럽 그루먼 등 세계 3대 전투기 제조사가 쓸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카이 역시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한국의 전투기 생산 능력은 미국을 이미 따라잡은 상태이며 심지어 유럽 3개국의 생산 능력과 합친 것과 이렇듯 한국의 전투기 생산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수 있었던 건 전투기를 만드는 공정 하나하나 세심한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전투기 동체와 날개에 구멍을 뚫는 로봇인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LRDS를 카이에 따르면 통상 전투기 제작 과정에선 고온으로의 동체 형태가 틀어질 수 있어 용접 대신 구멍을 뚫고 볼트와 리벳으로 연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직접 전투기 동체에 구멍을 뚫는 게 극히 어렵다는 건데 전투기 한 개를 조립하기 위해 허려한 구멍만 17,000개에 달하며 날개의 경우 탄소 섬유 시트 80장을 겹쳐 만드는 만큼 한 번에 뚫는 게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구멍 하나를 뚫기 위해선 2분 34초 동안 3번에 걸쳐 뚫어야 하기 때문에 공정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카이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순수 국내 기술로 LRDS를 만들어 전투기 생산 속도를 엄청나게 줄였는데요. 카이에 따르면 LRDS를 이용하면 사람이 뚫을 때보다 시간이 84% 이상 단축되며 심지어 LRDS는 구멍 위치를 표시하는 장비와 구멍을 뚫는 장비가 통합돼 더 효율적입니다. 또한 전투기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확한 조립이 생명인데 한국 방산은 이건 역시 국내 기술로 효율화시키며 완성도를 비합적으로 높였는데요. 실제로 카이에 따르면 전투기의 전방, 중앙, 후방 동체를 결합하는 데에는 단 0.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카이의 경우 최종 단계에서 동체 자동체 시스템 패스를 통해 완벽을 기한다고 합니다. 패스는 일종의 자동 운반 차량으로 11개의 레이저를 활용해 정확한 위치에 개별 조립된 전방, 중앙, 후방 동체를 일렬로 정렬하는데요. 패스를 도입하면 사람이 작업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작업 시간도
80%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항공기 생산 라인에 패스를 도입한 건 보잉에 이어 카이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한국 방산업계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한국 방산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전투기의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 접촉식 좌표 측정기도 개발하는 등 이 또한 KF-21에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자체 개발한 교정 시스템을 활용해 한국형 전투기의 부품 품질 검사에 사용되는 초대형 접촉식 좌표 측정기에 대한 교정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접촉식 좌표 측정기는 기계 산업을 포함해 우주항공, 자동차, 조선, 정밀기계 등 최종 품질 관리를 위한 측정기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데 한국은 이를 전투기에 활용해 엄청나게 미세한 오차까지 잡아내겠다는 신산입니다. 실제로 산업기술시험원이 개발한 교정 시스템 레이저, 카본 레일 시스템은 10m 거리에서 약 10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교정이 가능해 KF-21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최근 폴란드가 KF-21 공동개발국 인니에 미납금을 대신 내고 인니를 밀어내며 자신들을 끼워달라고 아우성인 상황인데요. 실제로 폴란드는 인니를 밀어내겠다고 직접 언급하면서 결코 가벼운 태도가 아닌 진지한 모습을 보이며 인니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앞서 한국은 납기 지연이 흔한 방산업계에서 폴란드의 K2 전차를 3개월이나 일찍 납품하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 이 일로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일 방사청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6월 말까지 8천억 원 안팎인 연체 분담금 잔액에 대한 납부 계획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말로 안 이뤄진 것으로 6월 말까지 계획만 그럴싸하게 제출한 후 실제로 납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말로만 납부를 하고 있는 인니를 당장 밀어내고 폴란드와 함께 하자는 의견이 그리고 이렇게 폴란드가 계속해서 한국과 접촉하자 결국 똥줄이 탄 인니에서 급히 미납금 가운데 400억 원을 납부하면서 갑작스레 사업 참여 희망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최근 들려온 폴란드 소식에 이어 KF-21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뒤늦게 발을 담그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해도 소용없을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인니는 여전히 수천억 원의 미납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수년간 차일피일 미뤄왔던 분담금을 100% 다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간의 인니의 펠펠펠 쉽게 받아주기 힘든데 이제 어찔끔 낸다고 폴란드가 있는 마당에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작년에 수십조 원대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가 KF-21 공동 개발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면서 판도가 뒤바뀌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인니가 내지 않고 있는 개발 분담금을 폴란드가 대신 내고 지분을 가져가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등 구체적인 진행 사항까지 공개됐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을 찾은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PGZ의 흐바액 회장이 KF-21 사업에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인니의 연체금 8천억 원을 대신 납부하겠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인니는 KF-21 사업 이후 2272억 원만 납부하다 3년 10개월 동안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았는데 작년에 94억 원을 추가로 납부한 데 이어 올해 400억 원을 더 낸 게 고작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폴란드 측은 인니의 연체 금액을 자신들이 대신 내고 KF-21 블록 2 버전부터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제안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1단계 무장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공대지 무장 개발이 시작되는 2단계부터 폴란드가 나설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PGZ가 폴란드 정부를 통해 우리 정부의 공동 개발국 참여 의향서를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사청은 의향서가 접수되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듯 추후에 PGZ가 카이 컨소시엄에 합류한다면 개발 비용 부담도 덜 수 있는 데다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도 FA50을 오랜 기간 사용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KF-21에 엄청나게 관심이 폭발 중인 상황인데요. F-16을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T-50 계열을 도입한 태국과 필리핀도 KF-21의 수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미국의 F-35A 도입을 원하지만 정치 경제적 이유로 구매가 어려운 국가에도 KF-21이 대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세대 엔진 개발까지 염두에 두면 미국의 제안을 받지 않으면서 수출국은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승인 없인 엔진 등 장비가 제3국으로 이전될 수 없기 때문에 미 엔진이 적용된 KF-21을 수출하려면 미국에게 수출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한국도 독자 엔진 개발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런 걸림돌 또한 없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폴란드의 KF-21 개발 합류는 여러모로 매우 환영할 만한 일로 보이는데요. 중대급 폭격기, 보병소대 공격 헬기, 말도 안 되는 별명이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위상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토록 위험한 시기에 F-16을 지원받기 위해 해외 순방에 나선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양측 모두 공군 전력이 저열한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우크라이나군은 아주 놀랍고 단순한 방법으로 효과적인 대드론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보고 배워야 할 점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국 입장에서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군의 기막힌 대드론 전술과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차기 대드론 요격 무기체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드론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우크라이나군의 스위치블레이드 자폭 드론을 700개나 지원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렇다고 스위치블레이드가 놀랄만큼 엄청난 스펙의 무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위치블레이드는 대인용 모델인 스위치블레이드 300을 기준으로 공격 범위는 고작 10km, 작동 시간은 15분에 불과한데요. 더군다나 길이는 약 50cm의 구경은 76mm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스위치블레이드는 기대 이상의 전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이 스위치블레이드를 이용해서 러시아군 탱크나 FSB 요원을 암살하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스위치블레이드의 가격이 약 766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인 T-72는 전차치고 굉장히 저렴한 편이지만 그런데도 1대당 가격이 15에서 20억 원에 육박합니다. 즉 우크라이나군이 T-72 1대를 파괴하는데 스위치블레이드 228대를 갖다 박아도 본전치기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당연히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렇게까지 남는 장사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스위치블레이드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이 지원한 물량이 고작 700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스위치블레이드는 자폭 드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수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게다가 앞서 말했듯이 작전 시간도 15분 남짓으로 아주 짧기 때문에 한번 출격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공격을 단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이 대부분의 스위치블레이드를 소모했을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대로 된 군사용 자폭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 건 우크라이나군보다 러시아군 쪽이 더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샤헤드 136과 잘난 란쳇이 대표적인데요. 샤헤드 136은 전장 3.5m, 전폭 2.5m, 탄두 중량만 30에서 50kg에 작전 반경은 1800에서 2500km에 달하는 제법 큰 중형 드론으로서 전술 미사일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주로 타격하고 있는데요. 반면 란쳇은 전장 1.6m, 탄두 중량 3kg의 비교적 작은 드론입니다. 타격 범위는 약 5km, 작동 시간은 40분으로 스위치블레이드보다 장시간 운용할 수 있어서 우크라이나군 기갑부대나 포병을 공격하는 핵심 무기체계입니다. 이러니 드론을 보고 중대 폭격기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전쟁을 통해 진화하고 있는 건 러시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손 놓고 당하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자폭 드론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드론에는 드론으로 대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드론의 무서운 점이 등장합니다. 드론은 군용이나 민간용이나 위력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건데요. 당연히 민간 드론이 군용 드론보다 훨씬 느리고 탑재 중량도 훨씬 적지만 어차피 대공 방어망이 전무한 상황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 오메가 대원이 대전차 로켓 탄두를 탑재한 경주용 레이싱 드론으로 러시아군의 장갑차를 파괴하는 장면입니다. 경주용 드론 같은 경우는 속도도 충분히 빠르고 조작 가능 범위도 넓다 보니 훌륭하게 군용 드론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크라이나군은 민간 드론을 개조해서 물량에서부터 러시아군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오로지 숙련된 병력을 보유한 우크라이나군만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바로 드론 헌터입니다. 사실 이건 말만 거창하지 아주 고전적인 방법인데요.
그저 레이더에 드론이 포착되면 해당 지역으로 기관총을 올린 트럭을 타고 달려가 냅다 대공화망을 구축하는 게 전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나 쓰던 구닥다리 방법인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드론 헌터 운용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은 이미 양측 병사들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무기체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만 해도 회수할 수 있는 박격 드론이 자주 보이다가 최근 들어 대부분 자폭 드론으로 변경된 것도 이 때문인데요. 서글픈 얘기지만 이제 박격 드론의 공격 정도는 병사들이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박격 드론은 채공 시간이 짧아서 발견된 주변 지역만 피하면 회피가 가능한데요. 반면 자쪽 드론은 조종사의 숙련도에 따라 때로는 초정밀 미사일보다 정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대응이 갈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저격할 수 있을 정도로 숙련된 병사들을 모아서 드론 헌터 팀 수백 개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채공 중일 때 비교적 느린 드론의 약점을 이용해서 대공화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전시 상황이라 민간인 피해가 생길 확률이 적기 때문도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도 바로 이 도비탄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드론 격추 방법을 포기해야 했는데요. 이른바 어헤드탄입니다. 시한신관에 장착한 포탄에 수백 개의 텅스텐 자탄을 탑재해서 효과적으로 드론을 격추하는 신개념 대드론 무기체계입니다. 실제로 하르키우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일반적인 30mm 고폭탄 한 발로 드론을 격추할 확률은 고작 0.02%에 불과한데요. 최소 3,465발은 쏴야 드론 1대를 격추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반면 어헤드탄의 한 발 사격 시 격추 확률은 0.85%에 달하는데요. 수치상으로는 81.5발이면 드론 1대를 격추할 수 있습니다. 30mm 고폭탄 대비 42배 이상 높은 효율입니다. 민간인 피해만 아니라면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하지만 이 민간인 피해를 절대 간과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탄약 제조업체 풍사는 2010년대 후반부터 독자적으로 30mm 어헤드탄을 연구했지만 최종적으로 소요 재개에 실패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대한민국 영공수호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딜레마에 빠진 건데요. 그러나 이제 이 문제도 곧 해결될 전망입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군보다 훨씬 스마트한 방법에 결국 성공한 것입니다. 바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인데요. 지난 1월 국방과학연구소 에든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의 개발 완료를 선언하고 이번 달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요격 시험 결과 책받침 크기의 물건까지 다 잡아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레이저를 이용한 드론 격추 방법은 미국, 이스라엘 등에서 실전에 적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언빔 같은 경우 20kW급 출력으로 이스라엘 영공을 방어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은 출력은 같지만 사거리는 더 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초 2015년부터 장기 소요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던 걸 우리 군에서 중기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 덕분에 2023년 배치를 노려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만 아직 치명적인 문제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의 예산이 연구개발에만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양선을 위해선 최소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제 드론은 적성국의 적대행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방산 분야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모두가 잠시 잊고 있던 사이 최근 K9 폴란드 도입 3차 물량을 출고하면서 1단계 납기를 완료한 건데요. 이는 지난 2022년 8월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한 지 5개월 초도 물량 출고 기준으로 고작 3개월 만에 이뤄낸 쾌거입니다. 정말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로 빠른 속도인데요. 이쯤이면 한국 무기체계를 의심하는 사람들조차 도저히 인정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국내 일각에선 경고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 방산 수출이 지나치게 성과에만 초점이 맞춰져 열광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온갖 암수가 판을 치는 국제교역에서 한국과 우리 군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토록 빨리 요구 물량을 보낼 수 있었는지부터 다른 곳에서는 말의 주지않는 폴란드 방산 계약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폴란드 K9 자주포 3차 물량 12대가 출고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초도 물량 24대, 2차 물량 12대에 더해
총 48대의 K9 출고를 완료하면서 사실상 폴란드 방산 계약 1단계 납품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속도인데요. 한국은 지난 2022년 8월 폴란드와 3조 2천억 원 규모의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2026년까지 164문을 추가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갖고 1년에 약 55대의 K9를 납품하면 1차 실행 계약은 무사히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납기보다 규모 면에서 1차 실행 계약의 2배가 넘는 2차 실행 계약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관건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폴란드 방산 계약 당시부터 불거졌던 문제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에 따라 붙는 구설수는 많지만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폴란드에 수출한답시고 국군 물량을 뺏어면 대한민국 안보는 어떻게 하냐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를 까 내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만보 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인데요. 실제로 이번 3차 물량 또한 우리 군의 창정비 물량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방산 수출이 장기적 이득이라 해도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중국이고 북한이고 하루가 다르게 전쟁의 징후를 보이는 마당에 대한민국이 보유한 최강의 전력 중 하나를 이렇게 마구잡이 식으로 수출해도 되나 싶은데요. 언론에서는 군이 당장 사용하지 않는 정비 물량이다라며 문제없다는 식이지만 어찌되었든 군의 물량을 변동했다는 건 변함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군사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언론이 만들어낸 소동의 오류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자가용 종합검사 주기가 돌아왔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소를 찾고 차량 검진을 진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귀찮기는 하지만 아마 1에서 2시간이면 1년의 과정을 마무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셨을 텐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군사 분야와 민간 분야의 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병대대에서 K9를 운영하다 10여 년이 지나면 체계 창정비 주기가 돌아오는데요. 여기까지는 승용차의 종합검진과 비슷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창정비라는 게 추가 계량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 4개월은 걸린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 개 포병대대는 통상적으로 아포 18대로 구성되는데요. 만약 군사 분야와 민간의 창정비 공정이 똑같다면 이 막대한 병력이 4개월을 훈련 한번 못 해보고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창정비 기간 일선의 병력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 대체 장비, 통칭 F를 따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비가 오래 걸리는 만큼 해당 기간 사용할 임시 장비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렌터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폴란드로 보낸 1단계 물량 48대의 K9, 바로 EMF 장비입니다. 언론에서 표현한 당장 필요 없다는 말은 이런 의미인데요. 즉 폴란드에는 보험성으로 비축해 둔 물량을 보내고 대신 K9 신품이 생산되는 대로 우리 군의 창정비 예정 물량과 교환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금만 기다리면 새 K9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군이 훨씬 이득인데요. 이쯤이면 오히려 폴란드가 억울한 수준입니다. 물론 애초에 이런 방식은 폴란드가 먼저 요청한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에 정평이 나 있는 한국의 우수한 창정비 실력을 믿고 MF를 창정비해서 보내달라고 한 건데요.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심각한 안보 공백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만큼 가장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납기일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국제 방산 시장에서 상당한 신뢰도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당장 독일만 봐도 이제는 정비 능력마저 의심받는 상황인데다 MF라 하더라도 납기일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정비가 느리다는 걸 생각하면 이는 상당히 놀라운 능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폴란드와 나머지 436대의 K9 2차 실행 계약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폴란드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여 현지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K2급표도 마찬가지인데요. 긴급 수요분 1차 물량 180대를 폴란드에 우선 공급하고 2차 물량부터는 폴란드 군사체계와 요구사항을 반영한 현지화 모델 K2PL 820대를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에서 직도입되는 건 정말 급한 물량뿐이고 대부분은 폴란드가 현지에서 라이선스 생산을 하겠다는 계약인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총액 40조 원이라더니
정작 핵심인 2차 계약은 죄다 폴란드 현지 생산이냐라는 건데요. 특히 2022년 연내 계약을 추진 중이던 2차 계약이 올해로까지 미뤄지면서 폴란드가 라이선스 마진율을 후려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만 방산대박이지. 정작 좋은 일은 폴란드만 시키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해서 이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최근 폴란드는 국방 예산을 GDP 대비 4%까지 인상했습니다. 이는 나토 연국 중 최대 규모인데요. 지난해 폴란드 국방비가 GDP 대비 2.4%에 불과했다는 걸 감안하면 1.6배 이상을 단 1년 만에 인상해버린 것입니다. 폴란드가 안보와 군사 분야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내부에서는 왜 한국 무기체계를 절충력도 없이 제값주고 사왔느냐는 문제적 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 폴란드 국민 입장에서는 신생 브랜드나 마찬가지인 한국 무기체계를 수십조 원이나 턱턱 지불하고 사오는 폴란드 정부가 성 믿음직하지 못한 것도 당연합니다. 그나마 한국 무기체계가 속속 현지에 도착하면서 급한 만큼 믿을 수 있는 걸 사왔다는 식으로 여론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 입장에서는 사태가 좀 안정화되는 대로 라이선스 마진율을 깎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약해줬으니 한국에서 양보 좀 해달라고 부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마냥 한국의 나쁜 얘기도 아닙니다. 한국 무기체계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폴란드라는 방산허브, 유럽 총판이 필수적입니다. 유럽의 대한민국 무기체계 대리점을 세우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높은 마진율을 주장하기보다는 약간 양보하더라도 폴란드가 적극적으로 유럽 판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K2PL을 아무리 많이 팔아도 정작 한국에만 모든 수익이 돌아간다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방산시장에 뛰어들 이유도 필요도 없는데요. 결국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과 우리 방위산 업체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폴란드와 국익에 모두 이득이 되는 결정을 내리길 바라겠습니다.